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뭐예요? 뭐 초토화 됐는데 완전히? 완전히 그렇죠. 그냥 다 부서졌네. 폭격이라도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처참히 무너진 건물,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테네시, 미시시피 등 무려 미 중남부 6개 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재앙의 정체는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진짜 심하다. 폭격을 맞은 것보다 더 커 보이죠, 피해가. 저 사진은 무슨 2차 대전 자료화면 같아요. 아니 뭐 폭격을 맞으면 건물 그래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날아가진 않잖아요. 잔해가 좀 남아있죠. 완전히 쓸려버렸는데. 2021년 12월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요. 무려 37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황타, 400km가 넘는 일대를 휩쓸었고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라며 그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야, 이거 어쩌다 하나가 나와도 엄청 무서울 텐데. 이건 말이 되는 건가? 토네이도는요, 태풍처럼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승할 때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네이도는 주로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춥고 건조한 겨울에 토네이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겨울입니다. 난데없이 겨울에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를 두고 한 대기과학 전문가는요. 겨울철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 습도로 인해 극단적 이상 기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가 겨울에 발생한 건 무척이나 이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은 한겨울인데도 영상 26도를 기록합니다. 또 미국의 다른 남부 지역에서도 21도에서 26도의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야, 저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월? 그렇지. 6월 초중순 날씨? 초여름 정도인 날씨, 거잖아요. 초여름 날씨. 근데 뭐 기온이야 뭐 높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토네이도는 아예 안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의 미 중남부 일대는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건물들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까지 쓰러져 여기저기 널브러졌고요. 심지어 집 한 채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등 미국 곳곳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 켄터키주에서는요, 야간 가동 중이던 공장이 붕괴하며 켄터키주에서만 무려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피해가 진짜 극심하네요. 인명 피해도 있고. 인간이 예측한 패턴을 벗어난 토네이도. 이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우리 인간은 대비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 맞춰 오는 눈, 때 맞춰 오는 비. 그간 평범한 일상으로 자연의 섭리로 여기며 살아왔던 날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날. 우리는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빙하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동시에 화산 활동이 발발해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2022년 8월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은 2022년 3월 약 800년 만에 처음 분화, 그 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또다시 분화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화는 처음보다 5배에서 10배 더 큽니다. 용암이 매초 2만에서 5만 리터씩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분화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물리학자 마그누스 투미 구든 문투손 교수는 이번 화산 분화가 전과는 징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1000년 동안 활동이 없던 분화가 최근 2번이나 분화했으면 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평균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고작 6개월 만에 재분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화가 지구의 위험 신호인 더 큰 이유.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야 파들야위 웨퀴들 화산 분화 당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에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분출 시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화산 분해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2개 이상의 화산이 동시에 분화한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활은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까이 엄청나게 큰 화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요. 네. 이거지.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 일인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반석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린 그런 돌 아니에요? 진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있어.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자연 발화인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아니, 설마 오늘 주제에 야광돌 형광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이 표백제 원료인 염소처럼 고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을 발견해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개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개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야, 두개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이번 특종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자, 이곳은 중국 산시성 닝우현 루야산의 해발 2,300m에 위치한 깊이 100m 이상의 초대형 얼음 동굴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 퀴즈. 자, 두 기자님, 물은 몇 도에 설지요? 이걸 맞춰야 됩니까? 모르죠. 좀 불쾌합니다. 0도! 0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내가 어느 점에 있으니까 어느 점에 있어. 아니 똑같죠. 오. 그런데 이 얼음 동굴은 외부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전혀 녹지 않고 아주 꽁꽁 얼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 온도가 뜨거워도 안에 온도가 낮으면 얼어 있죠.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굴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지질연구소 동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약 300만 년 전의 형성, 만년 얼음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큰 얼음 동굴은 대부분 시베리아나 남극같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이곳은 중위도에 위치, 얼음 동굴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얼음 동굴에서 불과 1km 이내의 거리에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얼음 동굴이 형성되고 녹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원리를 그러면 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얼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아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시스템과 흡사한 신비한 냉각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녹지 않는 얼음 동굴의 신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밤 11시 49분 무렵 멕시코 남부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멕시코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며 엄청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발생 후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저 뭐죠? 번쩍번쩍? 마치 오로라처럼 여러 색의 빛이 상공에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이 섬광은요.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 지진 발생 후에 일어난 괴 현상인데요. 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멕시코에 나타난 이 섬광이 오로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의 위도상은 오로라일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멕시코 섬광은 미국 하프의 소용입니다. 미국의 고출력 고주파 송신기 하프에서 발사한 고주파로 인해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에 생긴 인공 오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기후도 조작하고 인공 지진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뭐 또 비밀 실험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에도 이 같은 섬광이 가끔 포착됐고 간혹 지진 발생 후에도 섬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 섬광의 원인에 대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 연구원 프리드먼 프로인드 박사는요. 지진파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암석에 튕겨나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섬광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물리학회 모임의 트로이 심브럿 교수는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물질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로 생긴 마찰이 만들어낸 빛입니다. 즉 지진파의 영향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UFO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UFO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의문의 빛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내린다고는. 자,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는 듯한 이 빛기둥은요. 2013년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안 지역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요. 당시 부산은 지진, 번개, 벼락, 돌풍 등 그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빛기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산불이나 배 폭발 사고를 의심했지만 당일 화재 사고는 없었고요. 이 의문의 빛기둥은 30분 뒤 확연히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아니 30분 동안 저러고 떠 있었다고? 네. 진짜 이상한데, 이건? 자, 정말 놀랍게도 의문의 빛기둥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 부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부산의 광안대교 관리사업소에서는요.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로등이나 등대에서 비친 조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기둥이 목격된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도 빛기둥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 빛기둥에 정체된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딴 데서도 봤구나. 그러니까 등대, 가로등, 인위적인 불빛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울산 거제에서 보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2월 3일 부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빛기둥. 이번은요. 또 왔어?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어? 이거 뭐야? 다시 나타난 빛기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요.
오징어잡이 배와 같은 어선의 불빛이 굴절돼 하늘에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빛기둥은 어선 불빛이 반사돼 생긴 신기루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두꺼운 구름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지상에서 나오는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의문의 빛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저지 매그니 주립공원에 위치한 불을강의 신비한 폭포, 일명 악마의 주전자입니다. 뭔데 이게? 도대체 왜 신비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즈. 쌓여서 고이고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비한 폭포는 좀 다릅니다. 보셨다시피 폭포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 우측의 폭포는 아래로 떨어져서 강물에 이렇게 고인 다음에 유입이 되는데 다른 한쪽의 폭포는 절벽 아래 구멍으로 떨어진 뒤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네? 보십시오. 끊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건요. 왼쪽 폭포 구멍에 탁구공이랑 나무를 던졌는데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포 물과 함께 사라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거는 저렇게 많은 물이 저게 뭐 누가 틀었다 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을 텐데. 그 물이 다 어디 갑니까? 자, 그래서 폭포물을 집어삼킨 듯한 이곳은 일명 악마의 주전자라 불리며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스팟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 천연자원부에서 이 폭포를 조사, 2017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폭포 이전에 초당 123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하고 폭포 아래 강에서는 121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왼쪽 폭포의 물이 강 하류에서 다시 합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들이 던진 물건뿐만 아니라 폭풍이 닥칠 때 구멍 속으로 떨어진 수많은 나무 조각과 침전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요. 물건은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이 물은 합류가 됐지만 그러면 구멍 아래 뭔가 거대한 큰 동굴이 있어서 거기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도 생각했는데 지금 폭풍이나 태풍 같은 거 올 때 나뭇가지들도 엄청 들어갔다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혔으면 아예 저 구멍이 막혀서 더 이상 절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지하 동굴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인 석회암 지대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포가 있는 곳은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빨리 식어서 생성되는 화산암 종류의 유문암 지대입니다. 물에 쉽게 녹지 않아 거대한 지하 동굴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문함은 안 녹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그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걸려 있다니까 거기. 답답하네 정말. 턱에 걸려 있다니까. 내가 진짜 내 꺼내줘 탁구공 들어가서. 내 꺼내줄게 내가. 수중 너무 카메라 됐죠? 들고 들어가서 꺼내주면 될 거야. 탁구공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일 먼저 정 기자님 투입되는 거죠. 네.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오랜 시간 쌓인 물건들이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건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왼쪽 구멍으로 흐른 폭포물이 강의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는지 역시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자, 과연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신비한 구멍, 악마의 주전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2016년 11월 13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긴급 속보. It was the most powerful earthquake to hit New Zealand in years. A 5.2 earthquake hit the northern Argentine province of San Juan last night. 오늘 밤 9시 52분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km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한날에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충남 보령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 건물과 댐이 붕괴되며 극심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목한 이 끔찍한 재난의 원인은 바로 달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왜요? 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엄청 큰 달. 그렇죠. 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했을 때 뜨는 초대형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무려 68년 만이었죠.
초대형 슈퍼문이 뜨기 하루 전날이었던 11월 13일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누리꾼들은 슈퍼문이 곧 지구 종말을 불러올 거야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누리꾼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슈퍼문 재앙설 때문이었죠. 슈퍼문 재앙설이란 슈퍼문 뜨기 전후에 지구의 해일과 화산 폭발, 지진 등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들 역시 슈퍼문이 뜨기 2주 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슈퍼문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퍼문이 관측될 때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슈퍼문이 뜬 날에는요. 만조 시간대 남해안 해수면 수위가 2m를 훌쩍 넘기며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슈퍼문이 진짜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전파천문학센터의 피트 휠러 연구원에 따르면요. 달의 인력이 지각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거세진 않다라며 슈퍼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은 수백 년간 에너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슈퍼문 재앙설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뿐 슈퍼문이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건 진짜 그냥 루머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 것입니다.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슈퍼문 괴담. 오는 2032년에 또다시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날에는 끔찍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피비나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했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야,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블러드 레인,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여기 약도 수술도 없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터키 한 작은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바이브르트주의 작은 마을 크르크 프나르인데요. 자, 이곳에는 타진들, 특히나 원인 모를 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뱀 치료 때문입니다. 뭘 고친다는 거야? 저기는 뭐 등에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치료하는 건데? 4-5마리의 뱀이 담긴 통에서 환자가 직접 본인이 치료받을 뱀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을 부녀자들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직접 골라오는 뱀을 올려놓는 건데요. 에이, 위험해. 약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들이 말하는 치료가 끝!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시원한데. 눈이 시원하긴 하겠다. 뱀이 차가우니까. 정말 서늘하겠죠. 참고로 이 뱀 치료는 약 300~400년 전부터 이어진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오랫동안 알아온 통증이 실제로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터키 부르사에 사는 환자는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희귀 질환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년 동안 뱀 치료를 받았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저기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연 치유된 거 아닙니까? 자,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뱀 치료가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자 결국 2011년 바이브르트주의 주지사인 케레미알은 앞으로 뱀 치료를 행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술 행위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터키 작은 마을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뱀 치료를 불리는 이 의료 행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럴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 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얘 태풍이네, 해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지.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라며. 그래, 너무 그럼 많아요.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별다른 왜 사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생겼지? 참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만, 그리고 또 이 종의 생물들을 한 지역에만 집중시킨 개구리비. 과연 이 개구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넌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디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 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믿으면 안 그리고 간다는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하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CT 수하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 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2009년 미국 테네시주 15살 소년 인만의 어머니는 다급히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는 거냐며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부여잡고 패닉에 빠진 엄마. 급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아이고. 당시 모두가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피눈물? 네. 눈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해? 아니 뭐 실핏줄 터지거나 이런 거는 좀 봤어도 저렇게 선명하게 아예 피가 흐르듯 눈물이 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인만이 흘린 눈물은 조작이 아니라 진짜 피가 맞았습니다. 2009년 당시 15살이었던 칼비노 인만은 욕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눈이 침침해지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눈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많게는 하루에 3~4번씩 인만은 갑작스레 시뻘건 피눈물을 흘렸고요. 한 번 흐르기 시작한 피눈물은 최소 몇 분, 길게는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보면서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 뭐예요? 자, 인만이 피눈물을 흘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와 초음파, MRI 등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모두 정상.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피눈물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을 뿐이지 임만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임만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질환은요, 전 세계에서도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만큼 아주 드문 희귀병이고요. 헤모라크리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원인은 확인 불가. 별다른 치료법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던 소년 루벤 누스모. 어느 날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루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 하지만 안타깝게도 뇌진탕 진단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부위가 안 좋네요.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축구 경기에서 뇌진탕 많이 있거든요. 네. 머리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네, 또 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루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허. 그런데 죽다 살아난 루벤이 뱉은 첫 마디. 배가 고파요. 루벤의 말에 그의 가족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루벤의 한마디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던 이유. 미국 소년 루벤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어민처럼 말이죠.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스페인어가 또 굉장히 통용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나요? 사고 전에는 루벤은 스페인어로 대화할 실력은커녕 아주 간단한 스페인어 단어 몇 개 정도만 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영어만 썼던 미국 소년이 하루아침에 아주 유창한 스페인어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루벤의 사례처럼 어떤 사고나 충격 이후에 잘 몰랐던 제2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명 제노글로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구사하는지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나라 말 자체는 사실 단어는 외워야지 말을 그렇지. 하죠. 모르던 단어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유창하겠다는 건 문법을 완전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사례는 더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루벤은 잘 몰랐던 스페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하는 대신에 평생 써왔던 모국어인 영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냐. 심지어 영어를 쓰려고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트라우마 같이 안 좋은 기억을 막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써온 말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렸다. 이것도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자, 이 역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루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모국어인 영어로 말하는 데 익숙해졌고요. 대신 갑자기 생긴 스페인어 능력은 퇴화. 스페인어는 점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돼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2,00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1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령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고 그랬죠, 마누. 마누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마누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건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1960년대부터 사후 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 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 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 세계, 그 문턱에 다니는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눈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고.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그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형상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튼은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이구,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핑양샹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하네. 근데 여기도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저기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 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생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이거 이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단체, 본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트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세계였던 걸까요?